주요 이슈, 그러니까 검색어 상위권에 뭐가 있었냐면은 휩싸인 검찰이었어요. 휩싸인 검찰. 그거 완성해 보세요. 그 문맥 하나가 이제 주요 키워드였는데 휩싸인 검찰이었습니다. 앞에나 뒤에 문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에 의해 멘붕에 휩싸인 검찰.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시네요. 조국 민정수석 내정설에 충격 휩싸인 검찰 이런 건데요. 충격이구나. 조국 교수가 고강도 검찰 개혁을 외쳐온 대표적인 인사.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개혁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는 게 조국 교수의 평상시 오랜 시간 동안의 지론입니다. 네. 검찰이 지금 흉격 휩싸여야 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수처 만들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심한 경우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줄 수 있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의 대상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검찰은 정치인이라든지 기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수사를 하는 거고 경찰은 일반 흔히 말하는 잡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조국 교수 건 그렇고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있는 게 법무부 장관 임명권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임명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건에서 하나의 뜻이 일관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검찰 애들은 끝나는 거죠. 정치 검찰은 없어지게 되는 지금 거죠. 검찰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니까요. 세계적인 어떤 그 현황들을 봐도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이. 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 만큼 사실 법무부가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검사들이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이제 법무부 자체를 흔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려면 분명히 개혁을 해야죠. 그 고난도 나누고 축소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조국 교수 건,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건, 그 다음에 검찰총장 건까지 일관되게 움직여준다면 아마 우병우 라인은 전체가 다 옷을 벗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특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조국 교수가 저는 정치권에 안 나갈 줄 알았거든요. 예, 저도 안 나갈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선출직에 나간 건 아니지만 조국 교수 하면은 사실은 민주 진보 진영의 최고의 브레인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저는 근데 5년 전에 기억나는데 강남역에서 조국 교수가 선거운동하고 막 토크하고 차 위에서 그랬던 전 기억도 나고 그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도 폴리페셔라고 또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런 느낌 전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조국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으로 간다고 하고요. 우병우와 조국 어떤 대비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국 교수 전임 민정수석이 누굴까요? 조국 교수 전임이요? 예. 우병우 아니었어요? 최재경이죠. 맞다. 잠깐 중간에 너무 짧게 낑겨 있어가지고.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선거 마무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그 얘기 잠깐만 하고 또 트윗 한번 섞어볼게요. 역대 민주화 이후에 진영 간 단일화 없이 선거한 경우도 사실상 최초라고 해요. 맞습니다. 41%밖에 안 되는 득표지만 역대 가장 이의와의 표차가 많이 난. 물론 이제 박정희 이전, 뭐 전두환 이전은 의미가 좀 다르니까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41%밖에 안 되지만 이의하고 격차가 지금 현재 557만 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과반이 넘나 안 넘느냐는 우리가 너무 설레발을 친 것 같고 그 정도 되면은 국정에 있어서의 동력은 분명히 됐죠. 예, 이번 대선에 기존 언론들이 갖고 있던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후보자가 몇 명이었죠? 13명. 13명이었잖아요. 그 끝까지 간 후보자가. 그런데 언론에서는 5명만 얘기하잖아요. 5자 구도에서 41.1%라고 얘기하거든요. 13자 구도에서 41.1%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13자 구도. 13자 구도죠. 5자 구도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구도가 될 수 없죠. 이번이 헌정사 최초로 대선 연대 없이 민주당 단독 집권에서 성공했고요. 헌정사 최초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세론으로 대선 승리했고 YSDJ 이후 최초로 대선 재도전해서 성공 사례입니다. 그리고 DJ가 후보였던 97년 대선 이후 20년 만에 당과 후보가 하나로 경선과 다 모두 깨끗이 치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비난과 흔들기를 참아내면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온 게
시스템 공천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의 어떤 뿌리부터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 그 12년 대선 때, 그러니까 당이,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선거 캠프 구조는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점이 자기 줄이나 자기 계파가 아니라 당의 시스템 자체가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단결된 힘으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심어놓은 게 이제 결과를 얻은 거죠. 정말 보기 좋았어요. 행복한 22일이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역사라는 게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만약에 비주류가 그대로인 상태로 국민의당이 깨지지 않은 선거였다 그러면 또 다른 그 언란에 휩싸이면서 서로 사분 오열되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세용지마의 그 할아버지께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요, 다음에 바로 불행이 와, 이렇게 예. 불행하면 이제 힘내 임마 금방 좋아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실천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잘 됐다 분당하는 게. 근데 그런 어떤 효과를 보는 것 같고요. SNL 코리아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그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 하시는 분. 문재수 씨. 문재수 씨죠. 예. 이분이 이름 지은 게 정말 잘 지었다고 느끼는 게, 그게 일종의 이제 뭐 징크스처럼 받아들여지는 거 있잖아요. 예. 대학도 재수, 예. 사법고시도 재수, 예. 대통령도 재수. 재선을 한번 더 시키면 어떨까요? 할 수만 있다면은. 이게 원래 이제 만약에 개헌 얘기가 나와요. 뭐 지금 벌써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이제 공약은 지방선거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집권 1년밖에 안 됐을 때 개헌 이야기 꺼내는 거는 여야하고 다 별로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이슈가 아니라고, 차라리 3년 후에 있을 총선 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개헌 관련해 갖고 개헌을 하게 되면은 해당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 정권부터죠.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나갈 수는 없는데요. 개헌이 된 상태로 그 다음 선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 선거에는 전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예. 푸틴처럼. 예. 그러니까 걸러가면 됩니다. 걸러가면. 푸틴은 그 4년 연임제, 중임이 아니고 연임 이런 개념이라 자기가 나중에 총리로 내려가. 그리고 4년 쉬었다가 다시 대통령으로 가. 너 이런 방식도 잘하면 나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미국이 재선의 나라지만 그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재선 이상도 했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문재인을 재선시키려면 말이에요. 그 당사자가 원할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요? 근데 그분은 오늘 취임사에서 그렇게 밝혀버렸어요. 취임한 후에 고향 내려가서 여생을 보내겠다, 예, 이렇게. 퇴임하고 나서. 예.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약간의 두려움 같은 걸 느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가 내 뜻대로 하면 더 좋아하고, 상대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사랑을 몰라주는 나쁜 사람, 뭐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든 연예인들이든 어떤 사랑받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현상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고통을 곧 시작할 겁니다. 그런 고통이 곧 시작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는 것과 그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고, 내가 그걸 비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나하고 관련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좀 공부한다는 느낌? 안 그러면은 내 댓글 하나가 문재인한테 어떤 힘이 된다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오전에 생각했던 거는 묘한 그 철학적인 어떤 깨달음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비난, 정의당에 대한 비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을 찾아가서 정말 해맑게, 물론 당선됐으니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박지원 대표를 만나서도 언제 그렇게 공격받았냐는 듯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져왔던 생각들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 선명성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예. 야당으로서 박근혜 정권과 싸우지 못하는 뭐 선명성 없는 야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개혁이 범국민적인 힘을 받으면서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태세 전환이 안 되는 거야.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를 사퇴했다고 하면 쌤통이냐 어쩌고저쩌고 고소고발을 해.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대구에 있는 분들도, 어디 경남 어디에 있는 분들도, 야, 내가 찍진 않았지만 문재인 되게 잘
잘하고 있네라고 박수 쳐줘야 되는 시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럴 때는 어제 제가 방송에 했던 이야기처럼 약간 시비가 좀 걸리려는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자셨던 택시기사분에게 존중합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며 내렸던 그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철학적 깨달음이 뭐냐면 문재인의 개혁 방식이 싹 쓸어버려? 사실은 근거 없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법적인 게 아닌 걸로 싹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개혁을 해나감에 있어갖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걸 깨달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국회 의석은 이제 안 중요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한참 박수 쳐주고 여론이 막 빗발치게 만들어질 때 그 힘으로 1, 2년 안에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철학적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그 행보를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굉장히 즐기고 있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박지원이 고맙고 미안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표정을 보니까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감정으로 지금까지 뭐 하다못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와의 마찰 그리고 또 다른 뭐 안철수 지지자와의 마찰 정의당 지지자와의 마찰 이런 거를 홀가분하게 좀 벗어 던지고요. 이제는 좀 그분들도 우리가 케어해주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토닥토닥해서 당신이 찍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그걸로 공격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를 끌어나가야 진정한 국민 통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망가진 게 5년 만에 갑자기 복구된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그 다음 정권이 할 수 있는 기반만 닦아놔도 대단히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바랬던 어떤 급격한 개혁 변화 이런 것과 거리가 굉장히 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왔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당장의 성과나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억지로 꾸며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그 현실 안에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를 부르는지 우리가 같이 봐주면 힘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안 나갈 것 같았어요. 물론 이제 선출직에 나간 건 아니지만 조국 교수 하면은 사실은 민주 진보 진영의 최고의 브레인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이제 5년 전에 기억나는데 강남역에서 조국 교수가 선거운동하고 막 토크하고 차 위에서 그랬던 전 기억도 나고 그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도 폴리페시어라고 또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런 느낌 전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조국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으로 간다고 하고요. 우병우와 조국 어떤 대비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 전임 민정수석이 누굴까요? 조국 교수 전임이요? 예. 우병우 아니었어요? 최재경이죠. 맞다. 잠깐 중간에 낑 너무 짧게 있어가지고.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선거 마무리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그 얘기 잠깐만 하고 또 트윗 한번 섞어볼게요. 역대 민주화 이후에 진영 간 단일화 없이 선거한 경우도 사실상 최초라고 해요. 맞습니다. 41%밖에 안 되는 득표지만 역대 가장 이의와의 표차가 많이 난. 물론 이제 박정희 이전, 뭐 전두환 이전은 의미가 좀 다르니까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41%밖에 안 되지만 이의하고 격차가 지금 현재 557만 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과반이 넘나 안 넘느냐는 우리가 너무 설레발을 친 것 같고 그 정도 되면은 국정에 있어서의 동력은 분명히 됐죠. 이번 대선에 기존 언론들이 갖고 있던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후보자가 몇 명이었죠? 13명. 13명이었잖아요. 그 끝까지 간 후보자가. 그런데 언론에서는 5명만 얘기하잖아요. 5자 구도에서 41.1%라고 얘기하거든요. 13자 구도에서 41.1%예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13자 구도. 13자 구도. 5자 구도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구도가 될 수 없죠. 이번이 헌정사 최초로 대선 연대 없이 민주당 단독 집권에서 성공했고요. 헌정사 최초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세론으로 대선 승리했고 YSDJ 이후 최초로 대선 재도전해서 성공 사례입니다. 그리고 DJ가 후보였던 97년 대선 이후 20년 만에 당과 후보가 하나로 경선과 다 모두 깨끗이 치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시스템 공천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어떤 비난과 흔들기를 참아내면서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온 게 시스템 공천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의 어떤 뿌리부터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난 그 12년 대선 때, 그러니까 당이,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선거 캠프 구조는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각각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지점이 자기 줄이나 자기 계파가 아니라 당의 시스템 자체가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 단결된 힘으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심어놓은 게 이제 결과를 얻은 거죠. 정말 보기 좋았어요. 행복한 22일이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역사라는 게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만약에 비주류가 그대로인 상태로 국민의당이 깨지지 않는 선거였다고 그러면 또 다른 그 언란에 휩싸이면서 서로 사분 오열되고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세용지마의 그 할아버지께서 주요 이슈, 그러니까 검색어 상위권에 뭐가 있었냐면은 휩싸인 검찰이었어요. 휩싸인 검찰. 그거 완성해 보세요. 그 문맥 하나가 이제 주요 키워드였는데 휩싸인 검찰이었습니다. 앞에나 뒤에 문맥 하나 완성해 보세요.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에 의해 멘붕에 휩싸인 검찰.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시네요. 조국 민정수석 내정설에 충격 휩싸인 검찰 이런 건데요. 충격이구나. 조국 교수가 고강도 검찰 개혁을 외쳐온 대표적인 인사.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개혁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공수처 설치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는 게 조국 교수의 평상시 오랜 시간 동안의 지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흉격 휩싸여야 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공수처 만들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심한 경우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줄 수 있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의 대상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검찰은 정치인이라든지 기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수사를 하는 거고, 경찰은 일반 흔히 말하는 잡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조국 교수 건 그렇고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신경을 굉장히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있는 게 법무부 장관 임명권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 임명권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건에서 하나의 뜻이 일관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검찰 애들은 끝나는 거죠. 정치 검찰은 없어지게 되는 지금 거죠. 검찰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니까요. 세계적인 어떤 그 현황들을 봐도,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검찰이. 네.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 만큼 사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검사들이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이제 법무부 자체를 흔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려면 분명히 개혁을 해야죠. 그 고난도 나누고 축소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조국 교수 건,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건, 그 다음에 검찰총장 건까지 일관되게 움직여준다면 아마 우병우 라인은 전체가 다 옷을 벗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특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조국 교수가 저는 정치권에 안 나갈 줄 알았거든요.